아버지, 그 차 타시면 안 돼요. 거리에서 물건을 팔던 가난한 소년이 갑자기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그 차량은 폭발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지만 이것은 더 큰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요. 고층 빌딩 꼭대기층,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넓은 집무실에 윤 회장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무척이나 어두웠습니다. 오늘은 그의 7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케이크 준비했습니다. 윤 회장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가족들한테서 연락 왔나?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윤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큰아들은 10년 전 사업 문제로 크게 다툰 뒤 미국으로 떠났고 딸은 재산 분배 문제로 냉랭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손녀 하늘이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외국에서 자라며 할아버지와의 인연을 거의 끊고 지냈습니다. 그래, 알겠네. 자네도 퇴근하게. 비서가 나가자 윤 회장은 홀로 케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72개의 초를 켤 엄두도 나지 않아 그냥 하나만 켜고는 빈 의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넓은 테이블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웃으며 축하해주던 때가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돈으로도 외로움은 못 채우는구만.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텅 빈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상대할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지금의 대기업을 일구기까지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는지는 오늘처럼 생일날이 되어서야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는 돈밖에 모른다고 외치던 날 딸이 전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했어요 라고 울먹이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윤 회장은 천천히 케이크의 초를 불어 껐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무엇을 선택할까? 돈일까? 가족일까? 그날 밤 윤 회장은 오랜만에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들, 딸이 어렸을 때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바닷가에서,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찍은 사진들.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아버지 등에 엎여 환하게 웃고 있었고 딸은 어머니 품에 안겨 장난스럽게 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때는 아내도 살아 있었습니다. 가족 4명이 함께 웃던 그 시절이 그립기만 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살았소. 당신 말을 들을 걸 그랬소. 아내는 생전에 늘 말했습니다. 돈보다 가족이 먼저라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하지만 윤 회장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더 큰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더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일에만 몰두하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 회장은 아내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해외 출장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로 부음을 듣고 급히 돌아왔지만 아내는 이미 차가운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했고 딸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은 그 상실감을 일로 메우려 했지만
마음의 구멍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윤 회장은 사진첩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72회를 살면서 이렇게 외롭고 공허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회장은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임원들이 모인 회의실에서 사업 보고를 받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계속해서 공허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옆에 앉은 박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 회장의 최측근이자 30년을 함께한 동료였습니다. 아, 미안하네.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네. 윤 회장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무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관심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주요 거래처와의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술잔을 나눴습니다. 모두가 그를 우러러보고 존경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존경하는 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재산이라는 것을. 회장님, 오늘도 건강하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회장님 같은 분이 오래오래 사셔야 우리나라 경제가 튼튼하지 않겠습니까? 거래처 사장의 아첨 섞인 말에 윤 회장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런 자리가 이제는 지겹기만 했습니다. 진심 어린 대화 한마디 나눌 수 없는 관계들. 모두가 무언가를 바라고 다가오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밤 10시쯤 윤 회장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무거워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전용 차량이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가로등 불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윤 회장은 차에 타려는 순간 거리 한쪽에서 무언가를 팔고 있는 어린 소년을 보았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 조그만 손으로 휴대폰 액세서리 같은 물건들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간절하고 맑았습니다. 윤 회장은 잠깐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나이 때 아이들은 따뜻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저렇게 밤거리에서 물건을 팔고 있다니. 문득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윤 회장도 어렸을 때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며 거리에서 신문을 팔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간절함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경 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차에 오르려고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소년이 물건을 팔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있는 힘껏 달려왔습니다. 작은 몸으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온 소년은 숨을 헐떡이며 윤 회장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경호원들이 재빨리 달려와 소년을 막으려 했지만 소년은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이 차 타시면 안 돼요. 절대 타지 마세요. 윤 회장은 황당한 표정으로 소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기사와 경호원들도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박 전무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녀석이 지금 무슨 짓이야? 당장 저리 가지 못해. 경호원이 소년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윤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년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고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장난이나 돈을 뜯어내려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애야, 무슨 말이냐? 윤 회장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소년은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기 골목에서 봤어요. 낯선 아저씨들이 이 차 밑에 뭔가를 숨기는 걸 봤어요. 누가 볼까봐 주변을 살피면서 몰래 했어요.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고 박 전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장님, 애들 장난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빨리 출발하시죠. 하지만 윤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오랜 사업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윤 회장은 경호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차량 점검을 해보게. 지금 당장. 회장님, 그럴 필요까지야. 박 전무가 말을 이었지만 윤 회장의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호팀장이 재빨리 차량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차 밑을 들여다보던 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폭발물입니다. 차량 하부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재빨리 윤 회장과 주변 사람들을 대피시켰고 누군가 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윤 회장은 소년의 손을 꽉 잡으며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분 뒤 귀청을 찢는 폭발음과 함께 차량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만약 윤 회장이 그 차에 타고 있었다면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윤 회장은 타오르는 차량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옆에 서 있는 소년에게로 향했습니다. 소년도 무서운 듯 윤 회장의 옷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얘야. 내가 나를 살렸구나.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2년 평생 수많은 고비를 넘겼지만 이렇게 죽음 앞에 가까이 선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던 어린 소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차가 도착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통제되었습니다. 폭발물 전문가들이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윤 회장과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소년도 경찰에게 자신이 목격한 것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저는 아까 여기서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1시간쯤 전에 수상한 사람 2명이 저 차 근처에서 뭔가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차 정비하는 줄 알았는데 표정이 너무 이상했어요.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고 급하게 뭔가를 차 밑에 붙이는 것 같았어요. 경찰은 소년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고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회장은 담요를 어깨에 걸친 채 소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애야, 이름이 뭐니? 지호요. 박지호예요. 지호구나. 몇 살이니? 13살이에요. 윤 회장은 지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눈동자, 추위에 얼어 빨개진 볼, 낡은 옷차림.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떤 어른보다도 진실하고 용감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지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지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제가 6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윤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밤거리에서 물건을 팔아야 하는 이 소년. 그런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구해준 이 작은 영웅. 할머니는 편찮으시니 내 다리가 불편하셔서 거의 누워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학교 끝나면 이렇게 물건을 팔아서 생활비를 벌어요. 지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어린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실려 있는지 윤 회장은 알 수 있었습니다. 13살. 자신의 손잡벌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에 가장 노릇을 해야 하다니. 박 전무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 조사는 내일 이어서 하면 됩니다.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냥 보내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추운 밤에 저 아이를 혼자 집에 보낸다는 게 걱정되었습니다. 지호야, 오늘은 우리 차로 집까지 데려다 줄게. 어디 사니? 아, 괜찮아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나를 살려줬으니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윤 회장은 다른 차량을 불러 지호와 함께 탔습니다. 차 안에서 지호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타보는 고급 승용차가 신기한 듯 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지호야, 오늘 정말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별 말씀을요. 당연한 거죠. 사람이 위험한 걸 보면 도와줘야죠. 지호의 대답에 윤 회장은 뭉클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말하는 이 소년. 세상에 많은 어른들이 외면하고 지나치리를 이 어린 소년은 당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오래된 단층집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깨진 유리창, 가난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여기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지호가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윤 회장이 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호야, 며칠 후에 다시 보자. 내가 꼭 보답하고 싶구나. 지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이 참 맑고 순수해서 윤 회장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함과 따뜻함. 차가 출발하고 윤 회장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호가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사라질 때까지 윤 회장은 계속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윤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에서 자신을 구해준 것이 가난한 소년이었다는 것. 모든 게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어제 생일날 밤 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무엇을 선택할까? 이제 그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저 소년이 보여준 용기와 선함.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 윤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할 일이 있네. 박지호라는 소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게. 가족관계, 생활환경,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은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살아났고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사흘 뒤 윤 회장은 비서로부터 지호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지호의 가족관계부터 학교 생활, 경제 상황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지호는 학교 성적은 우수했지만 방과 후에는 거리에서 물건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보고서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렇게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했지만 그것을 떠나서도 지호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차를 준비하게. 지호네 집으로 가겠네. 박 전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가시겠다고요? 비서를 보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직접 가야겠어. 그 아이를 직접 만나고 싶네. 윤 회장은 평소와 달리 정장 대신 편한 옷차림을 했습니다. 너무 격식을 차리면 지호와 할머니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차에는 과일과 약 그리고 생활용품들을 가득 실었습니다. 지호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낡은 교복을 입고 무거운 책가방을 맨 지호가 윤 회장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윤 회장은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낯설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손주가 부르는 것처럼 정겹게 들렸습니다. 지호야, 너를 보러 왔단다. 그날 이후 계속 내가 생각나더구나. 지호는 수줍게 웃으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마당을 지나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할머니가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습니다. 지호가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번에 말씀드린 그 할아버지 오셨어요. 제가 도와드린 분이요. 할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윤 회장을 맞이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배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다니요. 우리 지호가 실례를 많이 했을 텐데. 무슨 말씀을요? 지호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윤 회장은 할머니 옆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살림살이가 정말 변변치 않았습니다. 오래된 장롱 하나, 낡은 텔레비전, 그리고 작은 밥상.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지호의 책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지호 할머니, 제가 오늘 온 건 감사 인사를 드리려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탁이라니요? 지호를 제 곁에 두고 싶습니다. 학업도 제대로 지원해주고 생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윤 회장을 바라보았고 지호도 당황한 얼굴로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떻게 그런 큰 은혜를...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지호에게 빚을 진 겁니다.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윤 회장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지호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보답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자식들과는 사이가 멀어졌고 손주들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지호를 제 곁에 두고 싶은 건 어쩌면 제 외로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윤 회장의 솔직한 고백에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호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할머니랑 계속 여기서 살고 싶어요. 지호의 말에 윤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호야, 할머니를 떠나라는 게 아니야. 할머니랑 너를 돕고 싶은 거야.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할머니 치료도 제대로 받으시고 너도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주시려는 겁니까? 네. 제발 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저에게 지호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할머니는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호도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남에게 신세지는 것을 싫어했지만 손주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지호야, 내 생각은 어떠니? 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윤 회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머니랑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도 같이 갈 수 있나요? 윤 회장은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할머니도 제대로 치료받으시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그제야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닙니다. 지호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 숨쉴 수 있었겠습니까? 며칠 후 지호와 할머니는 윤 회장이 마련해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아파트였습니다. 할머니 방에는 의료용 침대가 준비되어 있었고 지호 방에는 책상과 책장이 가득했습니다. 지호는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조금 어색해했지만 금세 밝은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윤 회장은 자주 지호를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 같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 회장은 지호를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높은 빌딩, 넓은 사무실,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지호는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래.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낸 것이지. 하지만 지호야, 이 모든 게 행복을 주지는 못한단다. 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걸 이루느라 가족을 잃었어. 돈과 권력은 얻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떠나보냈지. 지호는 윤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윤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작은 소년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관계를 반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회사 임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회장님이 길거리에서 만난 소년을 그렇게 아끼는지, 혹시 재산 상속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특히 박 전무는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윤 회장의 곁을 지키며 권력의 2인자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윤 회장이 지호에게 쏟는 관심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회장님 마음을 흔들고 있어. 이건 위험해. 박 전무는 은밀히 사람을 시켜 지호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약점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저 소년이 회장님 곁에 있는 한 자신의 계획은 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윤 회장의 집무실에서는 비밀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차량 폭발 사건의 수사 결과를 보고하러 온 것입니다. 회장님, 폐쇄회로 텔레비전 분석 결과 2명의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배우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윤 회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가 두려웠습니다. 계속 수사해 주시오. 반드시 배우를 찾아야 합니다. 경찰이 나간 뒤 윤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회사 내부의 누군가일까? 아니면 경쟁 기업일까?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윤 회장은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호야, 오늘 하루 어땠니? 좋았어요, 할아버지. 학교에서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지호의 밝은 목소리에 윤 회장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순수한 소년 덕분에
자신의 삶에 다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윤 회장의 비서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손녀분이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하신답니다. 윤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손녀 하늘이가 돌아온다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돌아오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11년 전 부모가 이혼하면서 어머니를 따라 프랑스로 건너가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 사이 윤 회장과 단 한 통의 전화도 한 장의 편지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언제 연락이 왔나? 오늘 아침 손녀분께서 직접 전화하셨습니다. 회장님께 미리 말씀드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윤 회장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반가움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늘이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는 걸까?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공항으로 마중을 가야겠어. 차 대기시켜. 회장님, 손녀분께서 혼자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중은 사양하신다고요. 윤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하늘이는 자신을 반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윤 회장의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생머리에 세련된 옷차림을 한 젊은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11년 만에 보는 손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린 소녀가 아니라 당당한 성인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차갑고 무표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늘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많이 컸구나. 네. 11년이면 사람이 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하늘이의 말투에는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하늘이는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앉거라. 이야기 좀 하자. 앉을 필요 없어요. 오래 있을 생각 없으니까요. 하늘이는 서 있는 채로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라도 가족을 찾으시나 봐요? 아니면 외로워서 손주 생각이라도 난 건가요? 하늘아, 그런 말 하지 마라. 할아버지는 뭐예요? 엄마 아빠가 이혼할 때 어디 계셨어요? 제가 울면서 할아버지 찾을 때는요? 할아버지는 회사 일이 더 중요하셨잖아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서운함과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윤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딸 부부가 이혼할 때도, 어린 하늘이가 할아버지를 찾으며 올 때도 그는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미안하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나요? 10년이에요, 할아버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안 하셨잖아요. 나도 너희에게 연락하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단다. 내가 너무 미안해서. 하늘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용기가 없었다고요? 그렇게 큰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 손주한테 전화 한 통 못 하실 만큼 용기가 없으셨다고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늘이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돌아왔니? 할아버지를 원망하러 온 거니? 하늘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전에. 윤 회장은 충격을 받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죽었다니.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던가. 15년 전 재산 문제로 크게 다투고 난 뒤였습니다. 뭐라고? 할아버지한테 일부러 연락 안 했어요. 엄마가 그러지 말래서요. 죽을 때까지 할아버지 얘기 안 하셨어요. 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가족을 외면한 대가가 이렇게 참혹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하늘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돌아온 건 할아버지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 유언 때문이에요. 엄마가 한국에 묻히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 알겠다. 장지는 어디로 정했니?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잠시 한국에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며 지호가 들어왔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윤 회장을 찾아온 것입니다. 할아버지,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 보여드리려고. 지호는 하늘이를 보고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늘이도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아, 지호야. 이쪽은 할아버지 손녀 하늘이란다. 지호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나. 하늘이는 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교복, 순박한 얼굴, 맑은 눈동자, 그리고 할아버지를 부르는 자연스러운 모습. 이 아이는 누구예요? 윤 회장이 대답하기 전에 박 전무가 들어오며 끼어들었습니다. 아, 손녀분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저 아이는 요즘 회장님께서 돌봐주시는 아이입니다. 하늘이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돌봐주신다고요? 네. 한 달 전부터 회장님께서 각별히 아끼시는 아이죠. 새 집도 마련해 주시고 학비도 대주시고요. 박 전무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윤 회장이 지호를 특별하게 대우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듯 했습니다. 하늘이는 지호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도 없던 할아버지가 낯선 아이를 이렇게 아끼고 있다니. 그렇군요. 할아버지는 가족보다 남을 더 잘 챙기시나 봐요. 하늘아, 그게 아니라. 됐어요. 저 이만 갈게요. 호텔에 가서 쉬어야겠어요. 하늘이는 돌아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윤 회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하늘아, 호텔 말고 집에 와서 지내거라. 내 방도 그대로 있어. 필요 없어요. 전 남의 집에 얹혀 살 만큼 처지가 어렵지 않아요. 하늘이는 차갑게 말하고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지호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 왔나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호야. 내 잘못이 아니란다. 이건 다 할아버지 잘못이야. 박 전무는 은밀한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손녀와 지호 사이에 갈등의 씨앗을 심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날 밤 하늘이는 호텔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서울, 엄마 없이 돌아온 서울, 그리고 할아버지 곁에는 낯선 소년이 있었습니다. 왜 그 아이를 그렇게 아끼는 거지? 하늘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손녀인 자신에게는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할아버지가 남의 집 아이를 가족처럼 대한다니. 문득 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맑은 눈동자, 순박한 미소. 그런데 왜인지 묘하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저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부터 엄마 장지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다시 프랑스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더 이상 자신의 자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윤 회장은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주요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박 전무도 평소처럼 윤 회장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건은 신규 사업 투자 건이었지만 회의 분위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 상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보게. 요즘 회장님께서 돌보시는 그 아이 말입니다. 임직원들 사이에서 여러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문 말인가? 혹시 회장님께서 후계자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사생아가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윤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네. 지호는 내 생명의 은인이고 그 아이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이야. 박 전무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직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그 아이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칫 회사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한 아이를 돕는데 무슨 이미지 문제가 있나? 윤 회장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박 전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윤 회장이 집무실로 돌아가려는데 박 전무가 따라왔습니다. 회장님,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가? 두 사람은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박 전무는 문을 닫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소년이 회장님을 망하게 할 겁니다. 윤 회장은 황당한 표정으로 박 전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나타난 소년이 회장님의 목숨을 구했다?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합니다.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박 전무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저 소년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접근한 건 아닐까요? 회장님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해. 지호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윤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 전무는 한 발짝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회장님의 안전이 걱정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걱정은 고맙지만 지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게. 그 아이는 순수한 아이야. 박 전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음산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 씨앗이 자라나기를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 회장은 지호를 데리고 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조용한 한식당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지호는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친구들이랑 축구했는데 제가 골을 넣었어요. 그래, 우리 지호 대단하구나. 윤 회장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지호와 함께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는 박 전무의 말은 터무니없는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무슨 걱정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아. 할아버지,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호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윤 회장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다, 지호야.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바로 그때 식당 입구로 하늘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장지를 알아보다가 우연히 이 근처를 지나게 되었고 할아버지 차를 발견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하늘이는 윤 회장과 지호가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렇게 웃을 수 있는 분이었나? 하늘이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엄숙하고 무뚝뚝했습니다. 손주인 자신에게도 그렇게 따뜻하게 웃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순간 질투 같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늘이는 발걸음을 돌려 식당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저 아이에게는 저렇게 따뜻할까? 왜 진짜 손녀인 자신에게는 그렇지 않았을까? 며칠 후, 하늘이는 엄마 장지를 선정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회장에게도 연락했고, 윤 회장은 모든 비용을 대겠다고 했지만, 하늘이는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늘아, 내 딸인데 당연히 내가.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시려고요? 엄마가 살아있을 계실 때 그러셨어야죠. 차가운 말을 남기고 하늘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이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이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창고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상자들 속에는 엄마의 추억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편지, 일기장. 하늘이는 엄마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혼 직후에 쓴 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후회가 담긴 글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내 동생을 찾지 못해서. 그날 내가 정신을 잃었을 때 내 동생이 사라졌어. 고작 2살이었는데. 경찰도 찾지 못했고 아빠도 포기했어. 하지만 엄마는 아직도 믿고 있단다. 언젠가 내 동생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늘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생? 자신에게 동생이 있었다니? 엄마는 단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아기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갓난아기 때 찍은 사진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목에는 작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색 목걸이에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 하늘이는 그 목걸이를 기억했습니다. 쌍둥이 목걸이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하나는 동생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목걸이였습니다. 동생이 살아있을까? 하늘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10년 넘게 혼자인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동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하늘씨? 저는 박전무라고 합니다. 윤 회장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늘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그날 저녁 하늘이는 박전무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건가요? 박전무는 은밀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곁에 있는 그 소년 박지호에 대해서입니다. 지호요? 네. 사실 그 아이가 회장님께 접근한 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뜻이죠? 박전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차량 폭발 사건, 그리고 그 아이가 회장님을 구한 일.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마치 계획된 것처럼요. 설마 지호가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씨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데요? 그 아이를 조사해 주십시오.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왜 회장님께 접근했는지. 하늘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호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안전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알아보죠. 박전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하늘이는 지호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전무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하늘이는 지호가 다니는 학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박 전무가 지호의 학교를 알려주었습니다. 방과 후 지호가 교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호야. 하늘이가 부르자 지호는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나,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 너랑 잠깐 얘기하고 싶어서. 시간 있니?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하늘이는 지호에게 음료를 사주고 마주 앉았습니다. 지호야, 너 할아버지를 어떻게 만나게 됐니? 지호는 그날 밤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거리에서 물건을 팔다가 수상한 사람들을 목격했고 차량에 폭발물이 설치되는 걸 봤다고. 그래서 윤 회장에게 경고했고 그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 하늘이는 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어? 미리 계획된 게 아니고. 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우연이었어요.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하늘이는 지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물었나 보다. 아니에요. 누나가 의심하실 만도 해요. 하늘이는 지호를 보다가 문득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지호의 목에 걸린 목걸이, 은색의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 바로 어제 엄마 유품에서 본 그 목걸이와 똑같았습니다. 하늘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호야,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니? 이거요? 제가 할머니 집에 왔을 때부터 차고 있었대요. 하늘이는 손이 떨려서 자신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지호의 목걸이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쌍둥이 목걸이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누나, 왜 그러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하늘이는 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호야, 내 부모님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니? 지호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길에서 발견됐대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대요. 지호야, 너 원래 이름이 뭐니? 원래 이름은 몰라요. 할머니가 박지호라고 지어주셨대요. 하늘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호를 꽉 안았습니다. 누나, 왜 그러세요? 지호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 하늘이는 진정하고 지호에게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지호의 할머니를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지호야, 누나가 할머니 좀 만나뵐 수 있을까? 네, 그럼요. 지금 가실래요? 두 사람은 지호네 새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윤 회장님 손녀분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하늘이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지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만 남게 되자 하늘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호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지호를 키우게 되셨어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1년 전 추운 겨울날 시장에 갔다가 길에서 우는 아기를 발견했어요. 2살쯤 되어 보이는 아기였는데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부모님이나 보호자는 없었어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하늘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실종 신고가 들어온 아이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임시로 맡아서 키우게 됐는데 그 후에도 경찰에서 연락이 없어서 계속 제가 키우게 됐어요. 그때 아이가 뭔가 가지고 있던 건 없었나요? 목에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 옷에 이름표 같은 게 있었어요. 글씨가 많이 번져 있었지만 윤자는 확실히 보였어요. 하늘이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윤씨, 자신의 성이었습니다. 할머니, 그 이름표 아직 가지고 계세요? 네, 언젠가 지호한테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낡은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옷가지와 이름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이름표를 펼쳤습니다. 번져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첫 글자는 윤이고 마지막 글자는 준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하늘이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동생의 이름이 민준이었습니다. 할머니, 지호는 제 동생이에요. 뭐라고요? 엄마 일기에 적혀 있었어요. 동생이 사라졌다고. 그날 엄마가 이혼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때였대요. 그래서 잠깐 정신을 잃으셨는데 깨어나니 동생이 없었다고요. 엄마가 얼마나 아이를 찾으려고 애쓰셨는지 몰라요. 경찰에 신고도 하고 사람들도 고용했대요. 하지만 찾지 못했어요. 하늘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죄책감에 평생 괴로워하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군요. 경찰에 신고했을 때 실종 신고가 없다고 해서 버려진 아이인 줄 알았어요. 할머니, 그동안 지호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바로 그때 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늘이는 지호에게 다가가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호야, 놀라지 마. 누나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하늘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호야, 나 내 누나야. 진짜 누나. 우리는 남매야. 내 이름은 박지호가 아니라 윤민준이야. 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는 윤 회장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당장 만나야 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왜 그러니? 전화로는 못해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할아버지 댁으로 갈게요. 20분 후 하늘이는 지호를 데리고 윤 회장의 저택으로 갔습니다. 윤 회장은 거실에서 하늘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호와 하늘이가 나란히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둘이 같이 오니? 하늘이는 윤 회장 앞에 앉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호도 긴장한 표정으로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어요. 무슨 사실? 하늘이는 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호는 할아버지의 진짜 손주예요. 제 동생이에요. 윤 회장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늘이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엄마의 일기장에서 발견한 내용, 지호의 목걸이,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 그리고 이름표까지. 모든 증거가 지호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혼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시던 중에 잠깐 정신을 잃었대요. 깨어나 보니 민준이가 지호가 사라진 거예요. 엄마는 평생 그 죄책감에 괴로웠대요. 윤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11년 전 민준이를 찾기 위해 윤 회장도 여기저기 찾아 헤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아껴온 이 소년이 알고 보니 진짜 손주였다니. 운명이 장난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지호야, 정말 내가 내 손주란 말이냐? 지호도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직도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근데 누나가 보여준 증거들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 회장은 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지호야, 내 손주야, 진짜 내 손주였구나. 내 손주가 나를 살려준 거였어.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기쁨, 그리고 그동안 헤어져 있었던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경호 팀장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차량 폭발 사건의 배우를 찾아냈습니다. 그래, 박전무입니다.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윤 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동료가 최측근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게. 그리고 보안팀의 지시에서 박전무의 모든 행적을 조사하라고 해. 전화를 끊고 윤 회장은 침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 박전무가 나를 죽이려 한 게 박전무였어. 박전무요? 그 사람 할아버지 최측근 아니에요? 그래. 믿을 수가 없구나. 30년을 함께 했는데. 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박전무 아저씨가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아마도 회사를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이겠지. 내가 죽으면 후계자가 불분명해서 혼란이 생길 텐데 그 틈을 타서 권력을 장악하려 했을 거야. 다음 날 경찰이 박전무를 체포했습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원들은 충격에 빠졌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박전무는 오래전부터 회사를 장악할 계획을 세워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회장이 나이가 들고 후계자가 불분명해지자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전무는 30년 동안 2인자로 살아온 것에 대한 불만과 권력 요구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윤 회장을 제거한 뒤 혼란을 틈타 자신이 회사를 장악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지호가 윤 회장 곁에 나타난 이후 박전무는 계획이 틀어질 것을 우려해 하늘이에게 연락하여 지호와 윤 회장을 떼어놓으려 시도했던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윤 회장은 면회실에서 박전무를 마주했습니다. 유리 너머로 앉아있는 박전무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자네를 믿었는데 왜 이런 짓을 했어? 박전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했는데 그게 자네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었어? 여전히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의 욕심이 자네를 파멸시켰잖나. 윤 회장은 비통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컸습니다. 그날 저녁 윤 회장은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저를 구한 박지호 군이 제 친손자로 밝혀졌습니다. 본명은 윤민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1년 전 잃어버렸던 외손주가 기적처럼 저에게 왔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렇다면 후계 구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늘이가 경영 전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민준이는 아직 어리니 학업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회사를 알아가게 하겠습니다.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양이 후계자가 되시는 건가요?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이는 현재 프랑스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교육을 더 받고 졸업 후에는 회사에 들어와서 현장 교육을 받을 겁니다. 민준이도 나이가 들면 함께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윤 회장은 하늘이와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하늘아,
이제 너는 이 회사의 후계자야. 부담스럽겠지만 할아버지가 옆에서 도울 테니 걱정하지 마라. 우선은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졸업하고 나면 회사로 들어오는 걸로 하자. 하늘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마가 못 이룬 꿈을 제가 이루고 싶어요. 윤 회장은 민준이에게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민준아, 너는 아직 어리니까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해. 회사 일은 천천히 배워가면 돼. 누나가 회사를 잘 이끌어갈 거야. 민준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하늘이가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누나가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줘. 그리고 나중에 크면 같이 일하자.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오해해서 차갑게 대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하늘아. 할아버지가 회사에만 신경 쓰느라 가족들을 돌보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후회가 많이 된단다. 이제라도 너희가 와줘서 그동안 못해준 걸 갚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고 배신자를 물리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회장이 손주들에게 딸의 묘소에 가자고 했습니다. 무덤 앞에 선 세 사람은 슬픔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수아. 내가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이와 민준이도 엄마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하늘이. 민준이를 찾았어요. 엄마가 목에 걸어주신 목걸이 덕분에 찾았어요. 민준이가 기적처럼 할아버지를 살렸고 이제 다시 가족이 됐어요. 하늘이는 눈물을 흘리며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엄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민준아, 이거 엄마가 쓰신 일기야. 여기에 너한테 쓴 편지들이 있어.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하늘이가 펼쳐준 페이지에는 엄마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너한테 편지를 쓴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너를 잃어버려서. 엄마는 매일 너를 찾고 있어.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준아, 내가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밝게 자라고 있길 바래. 누군가 너를 사랑으로 돌봐주고 있길 바란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내 아들. 민준이는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윤 회장이 민준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그리고 누나도 만났고 할아버지도 만났어요. 하늘이는 일기장을 민준이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아, 이거 내가 가져. 엄마가 너한테 쓴 편지들이 더 많이 있어. 천천히 읽어봐. 고마워, 누나. 민준이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묘소를 나오는 길에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우리 같이 살자. 할머니도 몸도 편찮으시고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테니 같이 모셔오고. 정말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저희랑 같이 사실 수 있어요? 민준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당연하지. 할머니는 지금까지 너를 키워주신 분이시잖아. 우리 가족이야.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다음 날 윤 회장은 민준이를 키워주신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할머니, 민준이랑 같이 저희 집으로 이사하시는 거 어떠세요? 집에 빈 방도 있고 민준이도 할머니를 두고는 안 간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어떻게 거기 가서. 할머니, 제발 같이 가요.
저한테는 할머니가 엄마인데 할머니 없으면 저 못 살아요. 민준이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를 키워주신 은인이십니다. 저희 가족이세요. 함께 지내시는 게 당연합니다. 윤 회장의 진심 어린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폐가 많이 될 텐데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윤 회장의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넓고 따뜻한 방이 할머니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고 의료용 침대와 각종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방이에요. 마음에 드세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방을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감격해하며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음 날 공항에서 하늘이는 할아버지와 민준이를 꽉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옆에 민준이가 있어서 마음이 놓여요. 저도 가서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래, 하늘아. 너도 건강히 지내고 연락 자주 하자. 민준아, 누나한테 자꾸 존댓말하면 너무 먼 느낌이야. 편하게 반말해. 정말? 그럼 누나 보고 싶을 거야. 민준이는 수줍게 웃으며 반말을 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에서 가을로 바뀌었고 윤 회장의 삶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학교 생활에 충실했고 성적도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영양 섭취가 잘 되어 그런지 키도 쑥 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수학 시험에서 98점 받았어요. 우와, 대단한데. 우리 민준이 정말 공부 열심히 했구나. 할머니는 윤 회장의 저택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치료해 주었고 물리치료사도 매일 와서 재활 운동을 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걸음걸이가 훨씬 좋아지셨어요. 민준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다 할아버지 덕분이야. 이렇게 좋은 치료를 받으니까 몸이 좋아지는구나.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윤 회장, 민준이, 할머니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세 사람은 하늘이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보다 8시간이 느렸지만 하늘이는 시간을 맞춰 가족들과 통화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민준아, 보고 싶었어요. 누나,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프랑스는 어때? 좋아. 할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하늘아, 너도 건강 잘 챙겨.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윤 회장은 민준이와 함께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민준아,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저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돼. 회사는 누나가 이어받을 거야. 정말요? 그럼 저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예전에 저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할머니가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요. 윤 회장은 민준이를 꽉 안았습니다. 훌륭한 생각이야.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그날 밤 할머니와 민준이, 윤 회장은 함께 하늘이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민준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 이번 학기에 최우수 학생으로 선정됐어요. 와, 누나 정말 대단해. 축하한다, 하늘아. 정말 자랑스럽다. 하늘아, 잘했구나. 할머니도 자랑스럽다. 네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록 하늘이는 프랑스에 있었지만 네 사람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윤 회장은 일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에는 많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
가난한 소년이 던진 외침 하나가 윤 회장의 목숨을 구했고 그 인연이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 같았지만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 영원히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꼭 그렇게 살자. 윤 회장은 민준이를 꽉 안았습니다. 옆에서 할머니도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하늘이도 세 사람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비록 멀리 있었지만 마음만은 함께였습니다. 윤 회장과 하늘이, 민준이, 그리고 할머니. 네 사람의 새로운 가족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네 사람은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이니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꼭 해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